한 남자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착실하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한 또 친구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집도 한 채 있고 아빠가 이만큼 잘 사시고 화가 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안 건드렸어요. 나 거짓말에 지금 눈 돌았거든. 지금 멈추지 않으니까 상세하게 사과를 해야지 끝나요. 뭐야? 모두가 잠든 새벽, 무자비한 폭행에 이어 흉기까지 꺼내들고 휘두른 이 남자. 두 얼굴을 가진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이 남자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고심 끝에 용기를 낸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이렇게 스쳤어요. 근데 저는 누가 여기서 칼로 찌르는 줄 알고 혼자서 막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거든요. 나 칼 맞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정도로 일상에 장애가 온 거죠. 트라우마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를 만난 후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미진 씨. 그 칼 들고 있는 전 남편의 그 모습이 잔상이 계속 보여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정신과 약을 먹어야지만 잘 수 있었고, 그리고 창문을 계속 닫는 강박이 생긴 거예요.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육군 상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초 이혼한 미진 씨.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두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 면접 교섭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남편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아직 둘째가 어려서 혼자는 못 자요. 아빠랑은 못 자요. 나는 그럼 애기 자고 밤에 올게 해서 애기를 3시에 맡겨놓고 저는 나가 있다가 밤에 이제 원래 10시에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애들 잔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도 갈게 했는데 대리기사가 안 잡히더라고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수십 통의 전화를 하며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는 상욱 씨. 집에 도착하니 다짜고짜 재결합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아하. 너랑 이혼하고 많은 후회를 하고 있어. 너 아직 못 받아들이겠고. 가능성이 있긴 한 거야. 그건 얘기하자. 아니 너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그래. 진짜 진심으로 재혼할 마음이 있어. 난 이 삶 다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는 둘의 대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상욱 씨가 돌변했습니다. 목 조르고 바로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휴대폰에 이제 구매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번개탄을 구매해서 오늘 널 죽이고 애들이랑 다 같이 죽을 계획이었다. 아니 왜? 아유 참. 무섭네요. 너 나 신고할 거잖아. 나 신고해 너는. 신고해서 교도소 가잖아.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범죄자도 진짜는 주소지가 되더라. 아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어진 무차별 폭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렇게 1시간을 하다가 첫째 아이가 깨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래서 전 남편도 놀래서 첫째 좀 다시 재우고 온다고 나가더라고요. 첫째 방으로. 그때 도망쳤어요. 발에 멍이 이렇게 들 정도로 맨발로 그냥 달렸고 가서 살려주세요. 무조건 그냥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를. 아유. 전속력으로 탈출을 시도한 미진 씨. 애들 죽이는 보시는 거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아 어떻게 다시 잡혀서 끌려가잖아 지금. 새벽 내내 이어지는 비명 소리에 이웃 주민도 집 밖으로 나와 남자를 말렸다고 합니다. 아 그 옆집 부부가 용감하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이웃 주민의 만류에 잠깐 진정되는 듯 보였다는 상욱 씨.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집에서 흉기를 꺼내와
곧바로 전 아내를 향해 돌지는 건데요. 그날 새벽 남자는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칼을 이렇게까지 깊게 찌르는 경우는 굉장히 좀 흔치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피부나 근육 정도, 이제 그 정도 단계에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복막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 장기, 손상까지 입히는, 그러려면 굉장히 큰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피가 나고 있죠. 여기가 다 피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됐다면 생명에 큰 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급했던 당시 상황. 그날의 기억은 미진 씨 머릿속에도 몸에도 흉터로 남아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제작진은 상욱 씨를 알고 있는 지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같이 근무할 당시에는 나 가서 일단 업무 잘했고, 그다음에 가서 같은 본대 전우들과에 가서 이런 관계도 좋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한 또 친구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에 비하면 한 3년에서 5년까지 더 빠르죠. 다른 동기 선배들보다 먼저 진급할 정도로 부대 내 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상욱 씨. 그래서 그의 지인들은 사건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던 두 사람. 미진 씨 역시 처음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부대에서 이만큼 일을 잘했고 진급도 할 예정이고 후배들 재무관리도 자기가 해주고 집도 한 채 있고 집이 아빠가 이만큼 잘 사시고 저는 그 말을 다 믿었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였던 상욱 씨. 그렇게 둘은 당연한 듯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찾아온 축복과 함께 결혼을 서둘렀다는 두 사람. 지금처럼 행복할 거라 믿었던 결혼 생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크게 잘못됐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혼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그 성격을 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격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상욱 씨. 그는 늘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밥 투정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폭력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화가 나면 집안의 물건을 마구 던지는 등 계속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상욱 씨. 가장 많이 한 말이 X팔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하고 10년 뒤에 적당히 해라는 말이 늘 붙었어요. 부대도 안 가요. 부대도 안 가고 출근했다가 출근 찍고 군복 입고 부대로 와가지고 옆에서 똑바로 말해보라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보라고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얘기하라면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아내가 임신한 상태인데 폭언을 퍼부은 거잖아요. 어떤 날은 자는데도 깨우고 자는데 깨워서 일어나서 싸우자 그러고 정말 상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의 기분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고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미안해. 아이고. 이렇게 상세하게 사과를 해야지 끝나요. 집요합니다, 진짜. 이건도 근데 애들 때문에 그냥 내 미안하다 한 거야. 아내가 싸움을 피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쫓아가서 막 말을 걸고 그러네요. 나를 무시하면은 애가 있는데 왜? 신경 깊은 곳에 깔려있는 나를 무시하면은 안 멈춘다는 게 몇 시간 정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장 3일. 3일요? 아이고. 남편이 멈추지 않아서 제가 신고한 게 한 3번 정도 되고 맨날 독방 육아는 당연했고 걔는 매일 나가서 술 먹고 이렇게 집안일이나 육아는 아예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빚이 본인 때문에 빚이 있는 상황인데 더 돈을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다툼이 굉장히 많았어요. 빚이요? 과거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빚이 8천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그것도 결혼 전에 총각 때 혼자서 진 빚이 8천인 거예요. 결혼 준비부터 해서 가정 가구 그리고 심지어 군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보증금 있죠. 그거 다 제가 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빚만 갖고 결혼을 한 거죠. 사기 결혼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미진 씨. 3년 내내 150만 원씩 상환하면서 당시 한 달 125만 원으로 세 가족이 생활했습니다. 아이고, 참. 알뜰하게 생활을 했네요. 한 달에 지금 100만 원으로 생활을 했네요. 네. 부대 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생활했다는 상욱 씨. 이야.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반면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체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뭔가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를 갖추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자기 과시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짓말했던 부분 아니면은 좀 부족한 것들이 싹 드러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주 폭발적인 감정의 그런 분노가 일어나요. 신경 깊은 곳에 깔려있는 나를 무시하는 거. 돈을 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유추해보자면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에 했었던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까발려진 것 같아요. 본인이 꾸며낸 모습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굴었던 상욱 씨. 아휴, 참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2015년 겨울에 만났던 두 사람은 올해 1월 결국 남남으로 갈라섰습니다. 이혼과 함께 그와의 관계가 끝난 줄로 알았던 미진 씨. 하지만 그녀의 생각과 달리 상욱 씨의 집착은 이혼 후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 몇 시에 들어왔고부터 너는 이혼 전부터 남자가 있었고 이혼 둘째도 후에도? 친정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완전 이제 망각에 빠진 거예요. 그 이후로 진짜 나한테 남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꽂힌 거예요. 마치 뒷조사를 한 것 마냥 미진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면서 온갖 트집을 잡았던 상욱 씨. 이혼하면 남남이잖아요. 완전 남남이죠, 사실은. 그는 급기야 둘째 아이를 두고선 친자 확인까지 요구했습니다. 차기까지 참.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남자. 그는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 매 순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들 두고 가라. 아까 애들 데리고 가라며. 두고 가라고. 생각 바뀌었어. 너 나하고 3분 뒤에 들어갈 테니까 애들 두고 가라고. 벌 받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헤어짐이 인정이 안 돼서 엄청 바뀌고 희망을 품어도 되냐? 내가 이럴 놈인지 니는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날 안 건드렸어야 돼. 나 거짓말해서 지금 눈 돌았거든? 모텔이냐? 모텔 아니야. 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 대리. 어디냐고. 아니 같은 사람 맞아요?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그러다가 4월에 한참 그걸로 의심하다가 결국 사고는 5월 15일에 터진 거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집착하고 빨리 실행에 옮긴 거죠. 뱉은 뭐냐냐. 그 남자한테 하게. 이혼해라며. 잡냐고 묻잖아. 묻는 것만 대답해라. 죽여버리기 전에. 고통은 미진 씨뿐만 아니라 미진 씨 가족에게도 연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그 생떼 부리는 거 있잖아요. 생떼 부린다 그러죠. 거의 그런 식이에요. 똑같은 얘기. 내 차 내놔라. 또 애들 내놔라. 내 자식 내가 데리고 갈 건데 무슨 자격으로 막냐는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종종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상욱 씨. 예측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미진 씨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해. 애들이 참. 항상 문을 잠그고 살았었어요. 베란다 이거 블라인드도 다 내리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애들 어떻게 데려갈까 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이들에겐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 건 또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두 번째 공판날. 검찰은 두 번째 공판 직전에야 피해자 증언과 녹취록 등을 추가로 수사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 미진 씨에겐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죠 이게? 내가 변호사를 써서 자기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걔가 출소해서 보복할까봐. 살인 미수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 선임을 안 했더니 아무런 일정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공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공판 개시 통지서를 받은 미진 씨. 미진 씨는 그제야 재판이 시작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한테 공판 통지해줘야 되는데. 연락 닿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한 통 없으신 거잖아요. 국선 변호사가 대리해서 뭐 중간에서 탄원서도 이렇게 통해서 제출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예 안 됐대. 그럼 이상하네요. 왜 그렇지? 보면 그리고 여군 수사관이 수사한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그 강간 혐의에 대한 건데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연락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네. 이상하네요. 근데 벌써 다음 주에 재판이 잡혔잖아요. 피해자가 제출 의사를 밝힌 자료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오직 최초 진술서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저거 좀 이상한데요?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사건 당일에 기록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때 전 남편이 구속영장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미진 씨의 어머니 역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때는 그럼 그 집에는 애들밖에 없었던 건가? 집에 애들만 있었어요. 아이고. 경찰도 없고. 그게 가능해요? 전화를 받고 외할머니가 곧바로 찾아간 사건 현장. 곳곳에 혈흔이 가득한 복도를 지나 들어간 집 안에는 7살과 2살 손주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려 30분 넘게 방치된 채 보호해줄 어른을 애타게 기다렸을 아이들. 우리는 당시 출동한 지구대를 찾아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되는 마음은 애들이 놀란다고 애들한테 접근 못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애들하고 안전 지켜야 되고 현장 보존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긴박했던 그날 새벽,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한 채 그곳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진 씨는 과거 알고 지내던 한 동료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가해자 상옥 씨를 위해 군 부대한 동료들이 탄원서를 써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탄원서를 쓴 군인과 주고받은 연락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탄원 쓴다는 사실만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들은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대체 왜 썼던 걸까요? 그 몇몇 다른 분께서 탄원서를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누가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탄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아도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지만은 그 피해자 측 입장이고 가해자 측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변에 지인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자 본인이 살려고 하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 탄원서 관련된 문제는 부대 차원에서 뭔가 자 모여라 지금 우리 탄원서 써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탄원서를 부탁하지 않았겠느냐. 그들의 말처럼 탄원서는 정말 단순한 문제일까요? 전혀 영향이 없진 않죠. 어떤 사건은 탄원서가 한 장도 없이 그냥 진행되는 사건이고 어떤 사건은 굉장히 탄원서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탄원서가 많은 쪽이 형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좀 법원에서 얼마나 이 사건이 심각한지를 좀 인지해서 합리적인 형량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범행의 피해자인 미진 씨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다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고 참. 어쨌든 급하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기는 한데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은 제 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 만난 게 잘못이지. 내가 결혼한 게 잘못이지. 이렇게 좀 탓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아빠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이들한테도 가장 미안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내 탓일까요? 아니 왜 피해자가 자책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나의 탓이 아니라 너의 탓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미진 씨. 그녀가 원하는 건 딱 하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최소한 성인 될 때까지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번 형량은 보복범죄나 재범의 우려를 조금 생각해서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가해자가 아닐까요?